영업이익 400조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1400조면 너무 저평가고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400조 정도 버는데 지금 시총이 우리 돈으로 7000조. TSMC가 100조 벌거든요. 시총이 280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할인받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좋은 사이클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사이클에서 조금만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공포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 좀 팔자 이런 심리도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40만 원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또 보일람 TV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좀 좋은 인사이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황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219 정도로 좀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또 환율도 최근에 좀 안정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장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거죠. 되게 이렇게 강세장이 이어지다가 3월에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사실 아직 이란하고 미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니고 호르무즈 협도 아직 봉쇄 중인데도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미국은 사상 최고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장이 항상 좀 빠른 것 같다. 이미 시장은 전쟁 이유를 대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맞냐 안 맞냐 떠나서 일단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됐던 배경에는 확실히 저도 이제 계속 살펴봤던 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또 빅테크의 AI 투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쟁 와중에도 전혀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이 없었고 특히 3월에 이러한 리스크가 한참인 가운데도 우리나라 수출이 48%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과거보다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친 영향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지다 보니까 시장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하겠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복귀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절 변화라기보다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이사님께서 하신 방송 내용들을 보다가 코스피 7000 시대 발언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좀 유효하게 보시는지. 근데 아마 이제 다 비슷한 생각 들으실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정부 정책이죠. 이재명 정부의. 그게 이번 사실 3월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전혀 후퇴하지 않았고, 이제 오히려 올해 여름에는 중국 상장, 어떻게 보면 모회사랑 자회사랑 사실 같이 상장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좀 이상한 구조죠. 그런 중국 상장도 이제는 규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 주주 가치를 늘리는 쪽으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아마 하나솔루션이 또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너무 금액도 큰 것 같고 주주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그런 노이즈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주가치 뭔가 훼손한다 싶으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좀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용납을 안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전혀 이제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이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좋은 거는 AI죠. 메모리 반도체가 AI에 많이 쓰이는 건 아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수요가 있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되고. 그게 사실 이제 AI 수혜를 예전에는 그런 이제 변압기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받았는데, 작년 8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반도체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반도체 실적도 지금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전혀 지금 훼손되지 않았죠. 올해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 이란 문제 지금 보면 스트롱맨들이 되게 많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사실 힘이 중요한데 결국 탈세계화 세계 속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불안정하거든요. 자유무역도 되게 힘들어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끊어진 그 공급망을 우리가 메꿔주고 있는 거죠. 반도체도 메꿔주죠. 에너지도 안 되면 우리가 메꿔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박도 우리가, 이게 이란에서 이제 호르무즈 못 통과하면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배 만들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고.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압기부터 해가지고. 원전도 미국은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시공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뭐 에너지 자립도 하고 싶고 공급망도 구축하고 싶고 AI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도와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한테 이게 참 올해 엄청난 저는 구군이 왔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된 구군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호재가 되면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조화로워요. 조화로우면서 근데 여기에 어쨌든 삼성하이닉스가 너무 좋은 실적까지 내주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면서 시장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이제 고평가된 거 아니냐 비싸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몇 배냐 또 PER로 계산을 하는데 PER이 미국이 한 20배 좀 넘고요. 지금 한국이 코스피가 사실 지금 2,500부터 6,000 왔는데도 PER이 더 떨어졌어요. 7.5배밖에 안 돼요. 그때 2,500일 때 PER이 막 10배 가까이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익 대비 시총이니까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밑에 분모가. 반도체가 돈을 엄청나게 네, 벌고 맞아요.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이 삼성전자 올해 SK 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저도 사실 이게 좀 믿기진 않는데 500조 넘는 이익을 낼 거라고 좀 전망을 하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 전망치들이 이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익은 되는데 주가는 지금 한 달 동안 정체 보이니까 PER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PER이 지금 7.5배면 옛날에 금융위기 때 PER이에요. 위기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왜 7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냐면 조건은 이익이 계속 증가해야죠. 그것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이 9.8배래요. 제가 그걸 계산해 봤거든요. 7,900 나옵니다. 30년 평균만 가면. 그러니까 이제 7천 넘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단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갑자기 삼성전자 실적이 꺾이거나 이런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드린 그 근거들만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어진다면 뭐 7천 돌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빅테크의 AI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반도체 실적이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 금리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 변수는 좀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3월 들어와서 제일 걱정했던 게 중동에 전쟁이 나면 우리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경험을 봤지만 물가가 튈 거고요. 물가 튀면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면 지금 빅테크도 AI 투자를 미루거나 멈추지 않겠냐. 이 우려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막 빅테크도 급락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막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결과는 알잖아요. 3월 딱 지나면서 오라클도 그때 3월에 실적 발표할 때 우리 투자 늘리겠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GTC 2016에서 당시 3월에 전쟁 한참일 때죠. 수요 여전히 많다. 예, 폭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의 CEO 앤디 제스도 지금 AI 투자하는 거 우리 그냥 일생일대 기회다.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메타가 또 이런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과 계속 구매 계약을 맺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게 전혀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난다고 이들이 멈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확신을 했고, 아, AI 이거 진짜 투자 계속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좀 느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우려가 좀 있었죠. 그거 걱정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계속 걱정은 되죠. 이렇게, 유가가 막 $100 넘고, 결국 금리 인상하면 지금 강세장 사이클을 꺾여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그때 3월 아마 이제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 이 파월 연준의장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안심했거든요. 아, 연준의장이 저런 생각이면, 연준 위원들도 속으로는 뭐 금리 인상 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단지 유가 올랐다고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생각은 전혀 없구나. 이게 진짜 몇 달 장기화되면 그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전쟁 리스크는 4월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금리 인상도 안 할 거야. 빅테크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어쨌든 확신을 하고 근데 그때 뭐 주가 지수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확인된 순간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지수 5천도 지켜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결과는 다 알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두 가지가 전혀 흔들리진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빨리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도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3월 달에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외국인들 빠지는 거 보면서 우리 펀더멘탈이 이제 바닥이 난 거 아니냐 회의론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조금 그래도 돌아오는 분위기인가요? 돌아는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월까지는 60조를 팔았는데 4월에는 그래도 수조 규모로 좀 사긴 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또 중간중간 뭐 미국장 흔들리면 좀 팔아버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면 좀 팔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다. 다만 매도는 멈춘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동안 사실 이제 코스피가 올해 연초부터 지금 연초에 4천에서 지금 6천까지 왔으니까 한 4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거든요. 60조를 떼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저도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주식 못한 거는 거의 처음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죠. 아니 과거에도 외국인이 팔 때 올라간 적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외국인이 팔아서 올라간 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락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팔았는데도 60점은 진짜 역대급이잖아요. 이렇게 판 적은 없는데 지수가 40% 올랐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죠. 그만큼 외국인이 꼭 투자를 못했다 이거보다도 외국인들이 뭐 팔아야 됐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마 그걸 좀 외국인이 자꾸 과거 생각하면서 좀 약간 관습적으로 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국내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그만큼 셌다는 얘기예요. 국내 내수 수급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좀 저는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뭐 철저하게 좀 이거 한국 증시에서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렇게 실패한 상황에서 그럼 외국인이 계속 팔 거냐 그건 아니고 저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뭐 이란 전쟁도 좀 끝나가는 분위기고 반도체 실적도 너무 좋고 또 미국도 사상 최고가 가 있고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미국도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환율도 좀 떨어져 있고요 외국인 돌아오는 건 저는 좀 시간 문제 같다 그게 언제쯤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뭐 적어도 파는 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외국인의 복귀를 좀 기대하면서 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들어온다면 지수 당연히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들어올 시점은 명확하진 않더라도 좀 시간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펀더멘털은 튼튼하고 단기적인 악재는 지나가고 있는 네. 그런 국면 같은데 그러면 사실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증시에 태워놓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금 비중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현금 비중은 뭐 어느 시점에서도 한 20%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 아주 강한 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비중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강세장에서도 급락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그걸 현금 한 20% 갖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에 3월에 폭락장 왔을 때 태울 수도 있었죠. 내가 100% 갖고 있으면 그걸 못하니까. 근데 이것도 꼭 정답은 아닌 게 이렇게 주식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무조건 100%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과가 좋은 경우가 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를 하시냐면 현금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바꿔버려요. 이게 급락장이 오면 뭐 이렇게 한번 바뀌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 샀던 기업도 있지만 잘못 샀던 기업도 있거나 하거든요.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빠져요. 그럼 그때 자기가 잘못 샀다고 생각했던 기업을 그냥 팔아버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되게 좋았던 주도주가 급락하는 거를 오히려 더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3월에 급락장 끝나고 회복할 때 반도체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이게 보통 리밸런스인데 그걸 잘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내요. 근데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가 안 되냐면 급락장일 때 좋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미리 하신 분들은 많이 하신 분들은요. 막상 급락하면 주식을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현금을 많이 해놓으면요.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오면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급락할 때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사실 그게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날 못 삽니다, 사실은. 내가 현금 많아도 분할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쉽진 않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무리 급락장이 와도요. 너무 많은 현금은 독이 돼요. 결국 못 사고 근데 이 급락장에서
반등할 때 보면 절대 매수기가 안 됩니다. V자로 가요. 이번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다음날 꼼짝 나와서 아침부터 이게 갭으로 떠가지고 어제 살려고 이렇게 봤던 좀 오늘 빠지면 사야지 했던 분들 못 사요. 아침에 떠버리니까. 그러다가 6천 넣고 6,200.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의 이론, 뭐 항상 20% 갖고 있으면 좋다. 뭐 시장이 좀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현금리 관리 적절히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걸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 갖고 있으면 무조건 주식만 갖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리밸런스 정말 잘할 자신 있다. 안 간 기업 내가 손절하고 교체하겠다. 이러면 주식 100%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아무리 강세장이든 뭐든 일정한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급 나갈 때, 내가 급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그 용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이제 항상 많은 또 전문가분들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시겠지만, 저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스타일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현금 비중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리밸런싱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아닌 거 자르고 잘 되는 걸 더 사야 되거든요. 이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리밸런싱이 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 많이 하시고 ETF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자기 월급 받아서 이제 일부를 예금처럼 실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냥 날짜를 딱 정하셔가지고, 오르든 말든 타이밍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타이밍 생각하다가 급락장만 찾다가 못 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달 50만원씩 나는 무조건 주식하겠다. 그러면 날짜 15일을 정하든 10일을 정하든 그건 각자 그 날짜에 그냥 요새 적립식 매수 많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걸 정하셔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현금 비중에 대한 정답은 없고 그 고정관념 딱 깨시고 자기 원칙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좀 끝나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좀 어디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역시 그 전쟁이 완전히 좀 끝나게 되면 어쨌든 이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너무 직관적이죠. 그 항공사죠, 항공사. 네. 근데 저는 항공사는 아직 성장하는 쪽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 항공사 섹터는 이제 전쟁만 끝나준다면 내년 보고는 투자할 만한 섹터로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저비용 항공사가 되게 많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숫자가 비슷하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만큼 많은 거예요, 한국이. 당연히 미국이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근데 이제 올해 말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요. 그러면 항공사 하나가 날아가죠.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도 그 밑에 있는 3개 회사가 합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리스크 때문에 유가 올라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막 저비용 항공사. 또 구조조정 들어갈 거고. 무슨 얘기냐면 구조조정 들어가고 합병하면서 이 항공사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는데 항공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사실. 네,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항공주들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이쪽에서 좋은 모멘텀도 당장은 나오겠지만 길게 봐도 내년을 본다면 좀 항공주가 그런 산업적인 어떤 재편이 되니까 한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쟁이 좀 끝났을 때 좀 이거는 구조적으로 계속 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섹터는 로봇 섹터. 요새 현대차를 로봇으로 보니까 이쪽도 어쨌든 최근에 이제 유가 오르고 그러면서 차가 안 팔릴 것 같아서 주가 빠지긴 했지만 사실 지금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로봇 회사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전쟁이 끝나면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면서 자동차 본업도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어차피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면 자동차 이제 관련한 로봇주들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바이오 섹터도 있겠죠. 바이오도 금리에 되게 민감한 섹터인데 유가 오르면 금리 올라서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금리 떨어질 때 수혜인데 전쟁이 끝나면 금리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어차피 하반기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섹터, 바이오 섹터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어요. 실적은 지금 역대급으로 발표가 났는데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실적만 보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금 이제 최고가 근처에 좀 약간 머뭇거리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이 반도체에 대한 이제 반도체랑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좀 돈은 잘 벌지만 과거에 보면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버는데 몇 분기 후에 이익 꺾이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영원히 투자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간 투자 줄일 거고, 저렇게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비쌀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좋은 사이클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사이클에서 조금만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이제 공포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 좀 팔자, 이런 심리도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거는 뭐 지금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적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 빅테크가 하는 얘기들, 또 하이닉스가 곧 실적 발표할 텐데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오해들이 풀리면 주가는 다시 레벨업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가 풀리기보다는 아직은 좀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도 삼성전자 뭐 좋은 건 알겠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파업이죠, 파업.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 이제 성과급을 영업이익 10%나 주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요.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가 200조 벌 거란 얘기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20조가 성과급 나가니까 인당 6, 7억 이제 성과급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사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올해 삼성전자가 300조 가까이 아마 벌 것 같아요. 300조에 10%면 30조니까 준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 우리 잘 벌었으니까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이게 힘드냐면 다른 사업부들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전사업부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있어요. 파운드리 심지어 적자입니다. 스마트폰도 있죠. 사업부가 좀 자동차 전자부품. 그럼 이들은 또 박탈감 느끼거든요. 나는 같은 삼성전자에 나는 왜 이러지? 저쪽은 몇 억씩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하이닉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삼성은 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만큼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규모 성과급을 주긴 줄 것 같아요. 주는데 이제 노조가 원하는 하이닉스만큼의 성과급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보다 좀 아래쪽에서 타협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삼성전자 사측에서 얼마나 잘 좀 설득을 할 수 있는지가. 근데 그게 좀 아직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럴 거면 그냥 하이닉스 하자, 요즘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지금 좋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0만원 주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40만원까지 점프를 하려고 한다면 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40만원까지 가려면, 사실 지금 이제 이미 숫자들은 예상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 달성해주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300조, 내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400조 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이 400조인데,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1,400조니까, 영업이익 400조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400조면 너무 저평가고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400조 정도 버는데 지금 시총이 우리 돈으로 7,000조. TSMC가 100조 벌거든요. 시총이 2,80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할인받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할인을 왜 받냐면, 이게 벌 때 많이 버는데 못 벌 때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할인을 심하게 받는 건데, 근데 그거를 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40만원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냐 안 가냐는 우리가 예측할 게 아니라 매 분기 숫자들이 애널리스트 예상했던 것만 유지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년까지 이익률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주면 되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미국의 빅테크들의 AI 지출이 계속 늘어야죠. 그게 줄거나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게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고, 또 중국이 추격해서는 안 되죠. 중국이 추격하면 결국엔 이제 그 파일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가능성은 지금 높진 않죠. 중국이 쫓아오기 힘들어요.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혹시라도 중국이 또 추격을 한다면 약간 이제 이 40만 원 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급이죠.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늘진 않아요. 이건 이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내년 하반기에는 좀 애매한 게요. 그 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완공돼서 양산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애매하냐면 마이크론도 그때 양산 들어가고 삼성전자 평택의 5번째 공장은 28년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완공돼서 생산을 할 텐데 이게 생산한다고 바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셋업을 또 하거든요. 그게 오래 걸리면 1년 이상도 걸린대요. 그러면 완공되고 1년 후면 28년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정말 이걸 너무나 기술력을 잘 발휘하고 셋업을 잘해서 27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수율이 올라오면서 공급이 확 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이클이 좀 이제 꺾이기 시작하겠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 버리면 가격 상승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그거예요. 하이닉스가 너무 대량으로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히려 이제 주가에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지만 하반기에 실제로 공급이 진짜 늘 건지 이건 모릅니다, 저도. 뭐 진짜 늘지 늦게 공급이 늘어날지는 그 알 방법은 당장은 없어요.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원까지 가는 거는 어쨌든 지금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만 내년 하반기라든가 또 빅테크의 투자 부분들,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이거를 들고 가야지 그냥 무조건 40만 원 간다. 요 생각은 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다시 좀 복귀를 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선결이 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그 작년 8월부터 제가 외국인들 매매를 봤는데 8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20만 원 지금 왔죠. 외국인 지분율이요. 이렇게 지금 주가 3배 올랐는데 줄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이 팔았는데 주가가 3배가 가고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 이런 경우를. 보통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대량으로 때리면은, 원래는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딛고 그냥 주가가 급등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40만원 갔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이 사야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팔아도 이 펀더멘털만 괜찮으면 저는 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산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줘야 돼요. 이들이 이 환율에 좀 민감한 이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야 환율이 더 안정화돼서 한 차선을 잇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풀리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훅 빠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겠죠. 그걸 풀어주려면 지금 요즘에 반도체도 뭐 장기 공급 계약 맺는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공급 계약을 맺는데 요새는 빅테크에서 먼저 요청을 했나봐요. 우리 3년짜리 계약 맺자, 5년짜리 계약 맺자. 그러면 이 가격이 고정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막 60%, 70% 될 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이 몇 년간 유지되면 정말 높은 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외국인도 확인하고 싶겠죠.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 한 차례 더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옅어지면서 이 사이클이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것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외국인들이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그런 게 된다면 저는 좀 본격적으로 좀 다시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뉴노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가려면 AI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핵심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예요. 이 모든 수요는 AI에서 나오는 거고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PC도 아니고 세 가지죠. 메모리 수요의 3대 이제 산업은 PC, 스마트폰, 서버거든요. 서버가 이제 데이터 센터죠. 일반 데이터 센터였는데 옛날엔 지금 AI 데이터 센터죠. 여기가 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게 클로드죠. 클로드 많이들 쓰시는데, 클로드 쓰시다가 가끔 이렇게 뻥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이들 쓰는데 점점 이제 사용량은 느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클로드랑 대화할 때도 되게 단답형으로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답 찾아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클로드 뭐 코드도 나오고, 얘가 에이전트가 되면서 이제 내가 맡기는 업무를 직접 하잖아요. 계획도 세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제 토큰이라고 그래요. 토큰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근데 그 토큰을 만들려면 컴퓨팅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엔트로픽도 이제 이 컴퓨팅 이 용량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봤던 것 같은데 1.4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4기가와트인데 이게 보통 이제 뭐 빅테크들이 짓는 아주 큰 데이터 센터가 3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근데 오픈 AI가 지금 목표가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개를 늘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는데, 엔트로픽,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이 1.4면, 여기도 그에 못지않은 수요가 필요한데. 근데 그거 안 하면요, 계속 뻥납니다. 수요가, 이게 컴퓨팅 그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해버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쓸 텐데, 사람들이. 클로드를.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 그 컴퓨팅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CPU, GPU, 거기 들어간 메모리, 요게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GPU는 최고 성능인데, 지금 병목이 어디서 생기냐면, GPU가 놀고 있대요. 왜냐면 CPU랑 메모리가 이게 못 따라와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지금 많이 필요해요. 이 메모리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요를 좀 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상상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안 좋은데도,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이쪽에서 폭발하고, 예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수요가 언제 꺾인다면, 그때가 좀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런 경우죠. 제미나이든 챗GPT든 클로드 중에 누가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후에. 사람들 그것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클로드가 승자네? 제미나이가 승자였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도태되죠. 그러면 투자를 이제 많이 안 하게 되죠. 이제 여기가 평정을 하니까. 그때는 또 약간의 진통기가 좀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3사가 다 이겨야 되잖아요. 이길 때는 무조건 과잉 투자합니다. 과소 투자하다가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거는 아예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거품 생기더라도 과잉 투자해서 거품 생기는 게 낫지, 여기서 투자 조금 못해서 남보다 한 달, 두 달 뒤처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빅테크들이 결국 AI 승자가 나올 때까지는 전 투자를 계속 늘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지금 누가 상대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2, 3년 후에나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수요가 꺾일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일단 당분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200만 원 막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네, 하이닉스도 지금 여러 호재들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보다 PER이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순수 업체잖아요. 섞여 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당연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3만 원이라는 숫자는 되게 비싸 보이죠. 뭐 옛날에 정말 하이닉스가 6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 회사가 버는 돈은 옛날에 23년도에 마이너스 8조 까먹었거든요. 근데 올해 200조, 내년에 300조면 그거 생각하면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익 대비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주가만 보시면 안 되고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거의 800조 가까이 되는데, 800조인데 버는 돈은 뭐 200조, 내년에 300조니까 주가 절대 비싸다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이닉스에 저는 여전히 뭐 삼성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전히 뭐 200만 원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실제 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구간은 200만 원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R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다면 주가에는 좀 어떤 탄력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면 세 가지 면에서 되게 괜찮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증시 자체가 우리보다 비싸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SK하이닉스가 높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받는 이유가 우리 국내에 있다는 이유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돼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그 외국계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펀드 자금을 하이닉스에 이제 투자할 수 있고 ETF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추정한 ETF에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니까 상당히 수급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거죠. 이제 이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도 개인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개인 투자분들이 한국의 계좌 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저기 전 세계 1, 2등 메모리가 있는데 나는 왜 3등 마이크로만 사야 되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얘는 더 비싸, 밸류가. 근데 못 사죠.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면 미국인들도 개인 투자자가 하이닉스를 직접 살 수가 있어요. 이 수급도 하나가 있을 거고, 일단 또 이제 그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ADR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을 확보하겠죠. 이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을 텐데, 이 돈 가지고 주주환원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번에 ADR을 신주 발행해서 하다 보면 주식수가 늘어나거든요. 대신에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ADR 사서 하이닉스가 돈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시장에서 자사조를 매입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하면. 그럼 어차피 이제 주식수가 안 늘게 되죠. 저는 그걸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단지 ADR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ADR 이번 상장은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장에 와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살 필요가 없게 되니까 ADR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원화 시장은 더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던데. 보시면 TSMC도 ADR 상장돼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글로벌 되게 유명한 이제 외국계 기업이 상장됐는데, 그랬다고 그럼 그 본주를 외국인이 안 사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또 ADR은 규모가 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는 ADR이 이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본주보다 더 비싼 가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이용 거래가 가능해요. 얘는 PER 10배 받는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6배밖에 안 받아? 얘를 사버리겠죠. 오히려 더 수요가 이쪽으로 더 붙을 수도 있어요. 둘을 비교하게 되겠죠, 자꾸만.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ADR 상장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본주를 이렇게 더 배척하고 이 ADR만 사게 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어쨌든 저는 둘 다 좋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60만 원일 때는 사람이 사고 싶다가 40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이 안 나가는 게 사람 심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52만 9천 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는 현대차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요. 사실 60만 원, 65만 원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급하게 한 건 사실이죠. 근데 사람 심리가 그건 맞아요. 오르면 그때 60만 원 갈 때 무슨 얘기 나오고 90만 원 얘기 나오고 100만 원 얘기 나오니까 이거 사야 되나? 근데 실제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막상 이제 50만 원 깨지고 막 그때 전쟁 한참부터 공포가 되니까 이게 40만 원 오면은 또 되게 매력적인 이제 가격일 수 있는데, 역시 또 사람 손은 절대 안 나갑니다. 그렇게 빠지면요 생각이 이제 바뀌어요. 끝났다. 이거 이제 못 간다. 무섭다. 이거 어디까지 빠지지? 이런 공포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내가 뭐 예를 들면 현대차에 대해서 공부를 완벽하게 했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여전히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내가 확실히 명확하게 현대차를 어떻게 투자됐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으면 주가만 보고 되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일단은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또 심리이기도 한데, 지금 가격이 이제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지만 지금 주가가 싼 건 아닙니다. 이 현대차가 그동안 PER 5배 받던 회사가 지금 11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라 보면은 비싸죠. 비싸지만 또 로봇 회사로 보면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로 버릴 거냐의 차이인데, 저는 어쨌든 이제 로봇격으로 보고 있고 PER 11배면 비싼 수준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도 현대차는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기업으로 볼 것이냐, 로봇과 피지컬 AI를 가진 기업으로 볼 것이냐. 로봇과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논리가 좀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면 혹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로봇이나 뭐 아니면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벤트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봇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이번에 기아가 COE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28년도에 3만 대 양산 하겠다고 언급을 명확하게 했고 아마 여름경에 이 현대차도 할 거예요. COE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니까 그런 이벤트들이 한 번씩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죠. 이제 올해 8월로 저도 알고 있는데 훈련소, 로봇 훈련소 미국의 이제 AC인가 아마 그런 저도 이제 용어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훈련소가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겠죠. 이런 훈련소들이 오픈되고 실제 작업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현대차에 대한 인식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할 때까지는 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게 매일 이벤트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매일 현대차가 저 덤블링 하는 거 매일 보여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덤블링도 되게 잘하죠. 잘하고 걷는 것도 좀 잘하고 있고. 근데 현대차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강점은 어쨌든 이 로봇이 인간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이에요, 자율. 자기가 학습해가지고 실제 인간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특징적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동차 공장 들어가서 조립도 하고 그게 목표죠. 근데 그거를 지금 되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현대차 지금 여전히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꾸준하게 이게 중간중간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 하나씩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좀 좋은 어떤 이제 주주들한테는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투자할 때 힘든 게 주주들이 생각하는 시기어라고 주주 시기가 되게 짧아요. 지금 당장 로봇 100만 대 만들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주가 오르면. 근데 사실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생각하는 시계열은 28년에 3만 대. 앞으로 100만 대 만들겠지만 그건 2030년 이후거든요. 이 간격이 항상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게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반영되니까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제일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현대차가 그리는 이 피지컬 AI라는 이 방향성을 현대차 그룹이 제대로 구현하면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후퇴하는 건지 이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방향 잘 잡아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벤트가 늦게 나온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벤트가 하나가 미국의 로봇 안보법 발의인데 결국 중국산 로봇들이 미국에서 퇴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현대차도 같이 뭔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기업들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닌데 이제 로봇 안보법에 의하면 중국산 로봇을 써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중국산 로봇도 1년 안에 퇴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몰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사실 미국이 이걸 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게 하드웨어 있죠. 로봇의 이제 많은 부품들을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품을 안 쓰면 만들기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안보법을 지금 발의했다는 건 이 로봇은 되게 안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미국을 다 들여다볼 수도 있거든요. 각 가정에 중국산 로봇이 들어간다. 그 다음 테슬라 공장에 로봇이 들어간다. 중국산이. 그 부품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산 로봇은 저는 결국 로봇 안보법이 아니더라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너무 큰 기회죠. 결국 지금 미국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제조업을 하고 싶거든요. 제조업을 하고 싶고 로봇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조업 인력이 부족하니까 로봇으로 채워넣겠다는 게 그건데 거기에 근데 핵심은 뭐죠? 중국은 나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중국 제조업 나가라. 우린 너네를 안 한다. 근데 거기에 정작 앞으로 미국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을 중국 걸 쓴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 거는 그냥 중국산 쓰면 돼요. 이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저렴한 거 쓰면 됩니다. 성능도 좋아요 중국계. 근데 지금은 안 보이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율성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 이제 남의 편이냐 이걸로 가르거든요. 중국은 적국이에요. 그래서 배척. 중국 말고 우리 동맹국 중에서 로봇 하는 회사 어딨지 나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있죠. 일본도 있고. 일본이 의외로 뒤쳐졌어요. 이거 투자를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지금 휴머노이드 대비가 잘 안 돼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비가 돼 있죠. 거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4과 마찬가지로 어쨌든지 미국에 있으니까 요걸 로봇 안보법이 통과되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현대차도 혹시 중국산 부품을 쓰게 되면 일단 이제 안 쓰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의 고민도 그거예요. 70%가 중국산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느냐가 좀 과제인데, 어쨌든 명확한 건 중국산 로봇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그 명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현대차 주가에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예상이 많은데 현대차를 들고 있다면 좀 어떤 타임라인과 어떤 호흡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그 현대차가 지금 50만 원대 이제 초반인데, 여기서 뭐 80만 원, 90만 원까지 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가장 완성차 중에서 제일 매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테슬라 빼고는 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이 피지컬 AI 자율주행하는 회사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로봇 사업은 더더욱 안 합니다. 중국하고 테슬라 빼고는 한번 자동차 회사 중에 생각해보세요. 현대차처럼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지나면 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에 파트너십 맺었잖아요. 저번에 그 CES 2026에서 파트너십 맺은 이유도, 구글도 이제 로봇을 하고 싶은데 구글 딥마인드가 있죠. AI에 로봇을 접목하고 싶은데 물리 데이터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공장에서 뭐를 하는 이런 게 없고, 엔비디아가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가상세계를 잘 만드는데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더 좋거든요. 그게 없어요, 데이터가. 근데 현대차는 1년에 700만 대 이상을 만들어요, 자동차를. 그 수많은 제조 데이터가 다 있어요, 노동력 데이터. 이것을 구글 딥마인드랑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해서 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되거든요.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순간 밸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은 어차피 또 못 쓰니까. 그래서 이 밸류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밸류를 받으면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를 그런 측면에서도 데이터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기아가 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실제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 이제 한 증권사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외국인도 비슷한 생각이래요. 뭐냐면 우리나라 투자들이 현대차만 로봇으로 생각한다, 기아는 로봇으로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PER 11배인데 기아가 7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아도 같이 해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같이 갖고 있고, 기아도 로봇 생산할 거고, 법인을 만든대요, 생산법인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만드는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아마 기아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대차는 PER 11배고 기아가 6배나 7배면 기아가 더 매력이 있거든요. 훨씬 싸니까. 오해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오해가 영원히 이어지면 현대차보다는 이제 못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아 주주분들의 고민이거든요. 아, 기아도 왜 같이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평가돼 있지? 근데 그 오해가 풀리면 현대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오해가 안 풀리면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기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장의 오해라는 거 풀리게 되니까. 저는 어쨌든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지금 괜찮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어쨌든 현대차도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 3만 대 양산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장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현대차를 중장기로 좀 모아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옛날에도 그 테슬라 투자해서 부자 되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때 테슬라도 되게 불확실했지만 전기차나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믿고 투자하셨고, 실제 그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현대차도 저는 정의서 회장의 비전을 다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이분의 비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피지컬 AI로 안 가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절박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한번 그런 이제 이 주식 투자 좋은 게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진 CEO랑 내가 동업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사는 순간. 뭐 미래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현대 기아만큼은 좀 이렇게 너무 짧게 대응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28년까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장기간 한번 좀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4월에 로봇주는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지금이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로봇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기 테마면 어쨌든 끝날 수도 있는데 사이클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도 대중화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사실. 양산도 아직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 지금 갈 길이 멀어요. 뭔데 주가가 사실 그동안 엄청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좀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올라온 업종들은 주가가 보통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막 30%씩 빠져버려요. 그게 일상이에요, 되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로봇주 중에 일부는 뭐 30%, 40% 빠졌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 로봇이라는 그 모멘텀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우리 인류는 이제 로봇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거든요, 언젠가. 그렇게 본다면 로봇은 다가오는 미래니까 이렇게 좀 많이 빠져있고 조정을 좀 받고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옥석은 좀 가려보시되 지금 로봇주들은 이렇게 4월 실적 시즌에 수혜받고 있을 때 오히려 좀 담아갈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특히 4월 실적 시즌은 숫자가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근데 로봇주는 아직은 숫자가 나오는 업종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적자 기업도 있다 보니까 4월에서 이제 5월 중순까지가 보통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게 이제 끝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중순 이후로는 로봇주도 좀 모멘텀을 다시 받으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한 어떤 테마의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섹터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될지. 2차 전지가 이제 23년에 고점 찍고 한 2년 넘게 이제 큰 하락을 좀 겪었는데 그때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캐즈모고 그 다음에 과잉 투자를 좀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동률이 이제 전기차가 안 되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막 적자로 전환되고 최악을 보냈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력도 좋고 전기차 시대가 언젠가 또 오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예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되게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건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어쨌든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나쁘진 않아요. 또 여기다가 전쟁이 나면서 유가 튀니까 고유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이참에 그냥 전기차 사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테슬라가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유럽은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이길 정도니까 일단 이거죠. 첫 번째 전기차 취약 탈출. 이 부분이 일단 배터리한테 당연히 좋고 두 번째는 그 ESS 부분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궁합이 잘 맞죠. 그래서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낮에 이제 ESS에 넣어놓죠. 저장해놨다가 뭐 밤에 그걸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과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ESS가 그 이제 보조 전력 역할을 할 텐데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요. 전류를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좀 이 모멘텀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리튬 값이 좀 오릅니다. 요새 리튬이 공급이 좀 부족하대요. 리튬에도 이제 겨울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특히 짐바브웨가 이제 세계 최대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수출 통제를 하고 자원을 무기하고 있어요. 많은 국가들이 쉽게 이런 것들을 공급이 부족한 자산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은 더 튈 거예요. 필요한 것이니까. 리튬이 없으면 배터리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좋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리튬 값이 오르면서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건 아주 큰 명제가 될 텐데 2차 전지도 결국엔 이제 지금 탈세계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보 문제죠. 안보. 이 배터리가 저도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지금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그 드론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GM이나 포드 공장을 뭐 군수 공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전시 경제로 간다는 약간 그런 느낌 드는데 그렇게 되면요 배터리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전략 자산이 되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가치가 우리가 예전에 전기차만 믿고 투자를 뭐 하셨다면 전기차가 좀 생각보다 안 오면서 주가가 후퇴했는데 전기차는 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안보 문제, 전략 자산 이런 것들 또 친환경 부분, 에너지 저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는 어쨌든 이제는 저는 기술적 반등은 아니다.
구조적인 성장은 저는 좀 시작했다. 3년 만에 그게 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가 이렇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압이 되게 높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먹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ESS가 전류를 좀 컨트롤해주는 기능이 좀 있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게 전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오죽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하면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까지 지금 뭐 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주가 요즘에 급등하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 저항 장치인 당연히 그 ESS를 넣어주게 되면 전력 역할을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필요하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ESS의 최근에 가장 큰 저는 좀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란 전쟁 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됐고, 호르무즈 해협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재생에너지는 각 국가에서 그냥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 재생에너지는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지만 자기 혼자 이거를 전력을 만드는 건 뭐 가능은 하지만 그 전력을 만들어서 바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뭐 태양광은 또 비 오거나 하면 안 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이거를 전기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요가 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정부도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 나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ESS가 당연히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좀 이 부분도 되게 구조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ESS가 어쨌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3사하고 배터리 소부장 중에서는 좀 어느 쪽이 더 그래도 배터리가 제일 낫죠.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덩치 크고 여기가 ESS를 직접 하니까. 요새 제일 잘 가는 게 이제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이 나오는 삼성 SDI가 제일 많이 올랐고,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 좀 부진하지만 이들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키 맞춰 할 것 같다. 우선순위는 저는 그들을 우선으로 좀 해야 된다. 일단 순위를 매기면. 그래서 대형 셀,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저는 좀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리튬 관련주. 요새 리튬 값이 오르니까 우리 한국인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리튬 회사 하나 있죠.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호수까지 갖고 있어요. 옛날에 투자까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리튬 값 막 폭나가고 이러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반대로 바뀌겠죠. 대형 호수도 갖고 있고, 그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리튬 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수혜를 좀 계속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그쪽이죠. 그 양극재인데, 양극재도 종류가 많은데 ESS는 LFP 배터리 쓰거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는데 거기 이제 관련돼서 LFP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대표적인 게 LNF 같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배터리 가면 다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ESS가 워낙 좋다 보니까 ESS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끝나도 전 세계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시경제 형태로 막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전쟁 날지 모르고, 저기도 대만 해협도 되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있는 상태로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긴장감을 어쨌든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주국방을 해야 돼요. 그 나라가 무기도 탄탄하고 또 좋은 성능의 무기를 잘 배치를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가격도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국가죠. 그래서 이번에 그 중동 지역의 천궁2도 보내줘가지고 굉장히 좀 미사일을 또 많이 잡았는데, 아무튼 지금 많은 국가들이요, 자주국방도 하고 싶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방산을 하고 싶은데, 방산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무기는. 예. 근데 미국 무기 또 너무 비싸고,
거기다 독일은 너무 느리고, 무기 만드는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 대안이 좀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 그러니까 이 무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좀 계속 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이제 옛날 이 장비들이 되게 노후화된 게 많대요. 옛날에. 특히 동남아, 저기 뭐, 남미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국가들이 다 옛날 거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가성비 좋은 한국 방산 제품이 또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어떤 분이 그러셨죠. 보고서에서 평화가 쇼티지다. 평화가 공급 부족이래. 지금. 되게 진짜 촌철살인인데, 평화가 옛날에는 공급이 많았잖아요. 지금 어떻죠? 평화가 부족해요. 이 평화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들도 이번 전쟁 끝나면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거 무기 빨리 비축해놔야 되겠다. 또 무슨 일 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무기들을 막 비축하려고 그럴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주의 구조적 수혜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원전을 바라본다면 좀 어떤 점을 주의하거나 뭐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근데 원전은 이렇게 좋을 때 쫓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쫓아가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나와요. 지금 막 버는 돈들이. 그 버는 돈 비교하면 주가가 아직도 싼 거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숫자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명확해서 오히려 투자하기 되게 좋은데, 이게 원전은 뭐냐면 아직 우리가 미국에서 수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대감이에요, 아직은. 기대감. 근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당연히 따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있고요. 된다고 해도 뭐가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 원전은 짓는데 10년이 걸려요. 숫자 반영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되는 뭐 업종은 맞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우리가 체코에서 수주도 따냈고 올해 아마 하반기에 베트남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도 되게 많은 국가에서 원전을 원해요. 우리가 다 딴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고객사는 되게 많은 상황에서 경쟁자는 별로 없어요. 우리만큼 이렇게 빠르게 가격도 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가 사실은 중국인데 중국 걸 쓸 건 아니니까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 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계속 좋을 것 같다. 단 이 원전은 숫자가 아직은 뒷받침이 되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게 기대감을 올랐다가 한번 이게 기대감 소멸되면 확 빠지거든요. 그때마다 좀 모으시면 어떨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게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 20%씩 빼면서 갔거든요. 지금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갔다 또 쭉 뺐다가 갔다 뺐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들 아직은 뭔가 숫자가 아직 안 나오면서 기대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보유는 하시는 건 좋은데 매수할 때 늦었다 싶으면 쫓아가셔는 안 됩니다. 기다리면 오거든요, 반드시. 그 점만 주의하셔서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원전에 대한 스토리는 뭐 아직 수주를 따낸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좀 열릴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미국발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숫자가 찍힌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까지 어떤 타임라인이라고 할까 뭐 기다림이라고 할까 이 구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발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 LNG를 실어다가 저기 아시아나 세계 각국 유럽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좀 막힌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 LNG 수출이 늘 수밖에 없고 실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회로죠. 그래서 미국이 카타르 대신에 LNG 수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럼 배가 진짜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LNG를 실어 나르는 선주가 미국 선주일지 아니면 그냥 다른 나라 선주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무조건 뭐 LNG 수주가 많이 나온다 이거보다도 미국의 LNG 수출 플랜트를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배가 많이 필요하고 그럼 그 다양한 국적의 LNG 선박이 수주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올해 뭐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LNG선 수주를 좀 받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죠. 미국에서 앞으로 LNG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도 미국에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LNG를.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이슈라서 괜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또 LNG에서 좀 더 나가서 지금 이번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중동에 저 에너지가 묻혀 있다 보니까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서 한 번씩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해양 플랜트죠. 아예 그냥 바다 안에서 가스랑 원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이죠. FLNG. 바다에서 가스 추출해서 불순물 없앤 다음에 얘를 영하 162.5도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액화 상태로 바뀌죠. 배에 실어서 보내면 돼요. 육상 이제 터미널 역할까지 하는 건데 이게 하나에 막 2조짜리예요. 엄청 비싸죠. 삼성중공업은 이쪽에 세계 최강자거든요. 이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FLNG에 대한 수요도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는 좀 부진한 건 맞습니다. 조선섹터가 뭐 생각보다 좀 못 가고는 있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적인 부분들은 꺾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계속 오히려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 지금 대만 해협이 되게 또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반드시 군함 수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하나그룹이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아마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군함에 대한 미국은 지금 군함을 만들 만한 좀 능력이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멘텀들은 전혀 지금 도망간 게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안 가면 투자들은 이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하고 이제 잘 가는 걸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주가만 답답할 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주가 매력이 생긴 거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재건 언급한 이후로 몇 개의 주가들이 막 상한가도 치고 있었잖아요.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벤트인지 아니면 이것도 여전히 구조적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란 재건이나 아니면은 그 중동 재건은 단발성 이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이거를 미리 반영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뒷걸음질은 좀 나올 수 있고, 또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수주를 준다는 뭐 그런 확신도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중동 국가들의 많은 인프라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따낼 확률은 저는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전쟁 끝나고 이번에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합의가 된다면 이란을 재건하는 거죠.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란 재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되게 잘하니까 좀 옛날에 이란에도 직접 진출한 기업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건 이슈는 일회성으로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너무 이제 급하게 한 두세 배씩 이렇게 오르면서 이거를 한 번에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는 좀 이제 건설업종은 좀 소화시키는 좀 과정은 좀 필요하다. 실제로 재건이 아직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야 돼요. 진짜로 되는 거 맞나? 그게 안 되면 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흘러내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건설업종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쫓아가는 건 이미 늦었고 보유하신 분들도 여기 단기 이벤트는 아니라고 좀 보지만 확인은 해야죠. 재건이 실제 되는지.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볼 필요는 있고 그래도 여전히 건설주를 좀 좋게 보는 거는 원전 시공은 우리 건설사가 다 해요. 세계 최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가 중요하죠.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 그 다음에 LNG 발전소 이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 나라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그런 쪽 수주 받은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자립하기 위해서도 또 한국 건설사랑 손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 단기 이벤트 소재로 좀 약간의 눌러주는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상승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 태양광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태양광은 사실 절대 강자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한 80%가 중국이니까. 근데 이제 태양광 섹터들이 좀 많이 힘들었지만 요즘에 이제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선
중국 태양광을 다 퇴출시키고 있어요. 그 관세 엄청 때려버리거든요. 중국과 아예 노골적으로 안 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막 우회하잖아요. 막 다른 나라 통해서 이렇게 수출도. 근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죠? 동맹국의 태양광을 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어려운 지난 10몇 년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중국의 태양광 때문에. 특히 오시아 홀딩스 같은 거 정말 힘들었어요. 어쨌든 생존했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태양광 원료부터 태양 전지까지 하는 발전소도 하고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우리나라 태양광 섹터 저는 좀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섹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참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구조조정도 좀 어느 정도 했었고 우리나라는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 없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희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무엇보다 막는다는 정책 자체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진짜 태양광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 대체에서 또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찾아보면 뭐 몇 개 없죠. 근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그건 좀 변수 같아요. 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거기에 태양광 뭐 이렇게 깔아버리겠다. 근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 이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진짜로 된다면 우리나라 또 태양광한테 상당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는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하시면서 혹시나 더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네, 정말 이제 올해 1, 2월은 너무 시장이 또 좋았고 3월에는 예상치 않게 전쟁 터지면서 시장이 뭐 20% 한번 폭락한 적도 있고 또 4월은 또 예상보다 너무 또 빨리 다 회복됐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갈 땐 더 많이 가고 또 충격받을 땐 갑자기 오고 또 회복될 때도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또 빨리도 회복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어려울 텐데 그게 주식시장의 속성이니까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저는 장기 투자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데 우리나라가 이 위치한 이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중간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그걸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상당히 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AI가 세상을 바꾸는데 그 AI를 하려면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이게 누가 이렇게 각본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다 결합이 갑자기 한 번이 돼가지고 시장이 폭발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스토리 그대로 유지되고 야구로 치면 9회 말로 따지면 한 3회 말 정도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도 남은 회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나라 증시에 임해주시고 다만 좀 오른 건 또 사실이니까 혹시 이제 변동성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시고 변동성이 생기면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서 어쨌든 아직은 좀 갈 길이 머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주식 대응을 좀 천천히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